뜻이야.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처음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면목이 없다며 두 차례 큰절을 하면서도 예배 활동을 막아 협조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335명이 됐습니다. 자택 격리 중인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타 지역 중증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자체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월 23일로 2주 더 미뤄졌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3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코로나19 환자가 600명 가까이 늘면서 전체 환자 숫자는 이제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숨진 사람은 26명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가 오늘 기준으로 2,400여 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러자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번 내용 들어보시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 두 차례나 엎드려서 고개를 숙였는데 우선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시고 남는 의문점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사죄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큰절을 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는 감사하다며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왜 신천지에서 대규모 확산이 시작됐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도 전수조사와 시설 폐쇄 등 지자체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서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관심의 중점인 우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도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치 설교하듯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 총회장은 명단 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미룬 채 2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 재판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 사람 한번 내가 듣고. 기자회견엔 수백 명 취재진과 경찰 병력,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속 시원한 해명도 뚜렷한 대책이나 원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만희 총회장은 죄송하다면서 보건당국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으로 나왔다는 코로나19 검사는 사설기관에서 한 걸로 드러났고 보건소 검사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천지 관련 환자가 늘어난 최근에 이만희 총회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연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가출시킨 우리 자녀들이 신천지 측 피해자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고성 속에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경기도가 폐쇄 명령을 내린 연수원 건물 내부 대신 정문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혼자 피신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듯 이 총회장은 전부터 연수원에서 지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장이가요. 그런데 17일에 없다고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잘 경기도 알고 의왕 있다고 자택을 떠나 그리고 연수원으로 옮겼다는 지난달 17일은 첫 신천지 확진자가 격리된 날입니다. 사죄하게 따며 올린 큰절만큼 눈길을 끈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빛 시계였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시계는 은색 한 종류로 이 총회장 시계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회견장을 빠져나가면서 엄지를 들어 보이는 등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로 아마 총회장님을 지금 저렇게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회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총회장이 언론에 받았다고 밝힌 코로나 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사설기관에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측이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이 총회장은 정작 오늘 검체 채취를 거부한 채 2, 3일 뒤 보건소로 직접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한 명이 최근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걸 확인했지만 그 사람이 대구에서 열렸던 예배 명단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신천지 교회 감염이 시작된 건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회에서 받은 신도 명단을 토대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를 통해 최근 8개월 동안 신천지 신도 42명이 우한에서 입국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이동 경로가 파악된 신도는 2명. 이들은 각각 중국 상하이와 우한에서 입국했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대구 예배 참석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입국이 1월 8일이었고 또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는 실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개인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그분은 아직은 뭐 진단을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한에서 1월 중순 대규모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입국 정보들을 중점 분석할 예정입니다. 신천지교회 측은 우한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한국인 교인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357명은 그중 356명이 모두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라오스 국적자입니다. 또 모든 예배가 중국어로 진행돼 국내 신자가 우한을 방문해 예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신자들이 우한에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명단을 전달받은 정부가 확인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여전히 위장교회나 비밀센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신천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그럴수록 신천지 측이 자료를 숨기거나 또 교회에 다니는 사실을 감추게 된다면서 지금은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며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고 앞서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 등 사실상 강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강제 수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천지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신천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등과 방역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단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 행사를 여러 차례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참고인 조사나 자료 수집 등 기초적인 수사는 진행하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착수 여부는 방역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는 모두 4,335명입니다. 환자 숫자가 2,000명을 넘긴 지 이틀 만에 다시 4,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33명입니다. 환자 증가 추세를 안상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이후 국내 총 환자 수가 30명이 될 때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평균 하루에 1명꼴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이틀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확진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지난달 26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더니 이틀 만에 2배가 넘는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만에 다시 배로 늘어 4,335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증상이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지금까지 33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치료 속도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대구 3,081명, 경북 624명, 특히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환자가 2,418명으로 특정 지역과 요인에 집중된 것이 보건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환자가 없었다가 다시 환자가 생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빠른 시일 내에 격리 해제자가 확진한 데 중에 생기기는 좀 시간이 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빠르게 늘어 오늘까지 26명이 숨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그럼 대구 경북 쪽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만 환자가 이제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밤사이 숨진 사람도 6명 더 확인됐습니다. TBC 박정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환자 현황부터 우선 정리해 주시죠. 예, 대구 경북은 오늘 하루 확진자가 445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환자 수는 3,705명이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북대병원에서도 오늘 71세 남성이 숨지는 등 오늘 추가된 사망자 6명 모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지염을 앓고 있던 77세 여성은 검사를 받은 뒤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에서만 자가격리 중 숨진 4번째 사례입니다. 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대구에서만 이곳 경북대병원 환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재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교도소에서 오늘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수감방에서 생활했는데 같이 지낸 다른 한 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병실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는 매일매일 입원을 대기하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원을 못한 확진자가 어제는 1,600여 명이었는데 오늘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보건당국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활용하기 위해 확진자 퇴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을 했어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대신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3주간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 앞에서 TBC 박정입니다. 자, 이렇게 병실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이 이어지자 정부는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람들은 우선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상대적으로 좀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이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리포트 먼저 보시고 현장 취재한 손형한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입니다. 4층 건물인데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1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측 허락을 얻어 환자 입소 전 방 안에 들어가 보니 1인용 침대, 물과 식료품 등 생필품 15점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환자 입소 전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죠? 오전 11시 반 구급차에 탄 환자들이 센터로 이송됐고 안내에 따라 배정된 방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이 센터엔 의료진 24명이 24시간 상주합니다.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근 경북대 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적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농협 경주교육원 외에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 주 안에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센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대구에선 아직 병상 안내를 못 받은 확진 환자가 2,000명이 넘고 환자도 매일 늘고 있어 치료센터 추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손영환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그곳이 16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날인 오늘 몇 명 정도가 들어온 건가요? 네, 이 시각 현재 대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수는 모두 91명입니다. 이곳에 모두 160개 방이 있으니까 아직 7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내일쯤 입소할 계획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센터 주변을 돌아봤는데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첫날 밤을 맞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제공됐습니다.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도 점검합니다. 또 센터 전체에 대한 방역도 하루 3번 이상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생활치료센터에서 SBS 손형환입니다. 네, 증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들을 관리할 생활치료센터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 의료시설과 인력을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활치료센터를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를 빠르게 확충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설의 엄격한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하고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적절한 병원 간의 연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그 시설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료진 확보도 문제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은 이번 주 추가로 문을 여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파견 의료진 규모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환자들 때문에 의료진을 차출해 대구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증 환자 센터가 재기능을 하려면 환자의 중증도 분류도 서둘러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50세 미만이거나 해열제를 복용해 38도 이하가 유지되면 경증으로,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3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중증으로 분류해 각각 생활치료시설과 병원에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 암 환자, 투석 환자, 장기 이식 환자는 우선 병원 입원 대상이 되고 중증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자체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2,000명이 넘는 입원 대기 환자들을 모두 새로운 기준에 맞춰 분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주민 150만 명이 이용하는 거점병원인 은평성모병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지 열흘째입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소독 작업도 끝났는데 보건당국은 폐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만들었던 엄격한 규정 때문입니다. 내부 감염을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환기 시설이 갖춰진 대학병원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암 환자와 가족들은 발을 구르고 있는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루 3,500명이 진료받고 100여 명이 수술받던 지역 거점 대학병원이 멈췄습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음압병실도 텅 비었습니다. 병원이 폐쇄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방이 비어 있어도 환자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직접 확인된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했던 190여 명은 모두 격리 중이고
나머지 3,200여 명의 직원과 입원 환자 및 보호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병원은 우리나라에 어디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19과 연관돼서는 가장 청정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진료 가능 상태라고 판단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병원의 감염병 대처 능력이 미흡해 병원 폐쇄 유지가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하루가 급한 암 환자 등 중환 환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이라서 약 처방도 원내에서 받았었던 약들이고 일반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약들인데 처방을 보내줘서 팩스를 통해서 받아서 일반 약국으로 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대기를 해서 약을 받아야 되고 그 약이 없으면 또 다른 약국으로 또 찾아서 3월 10일이 항암 하러 가는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폐쇄를 시켜놓으면 저희 같은 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건지. 신종 감염병만 놓고 보면 과잉 대응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했을 때 암, 뇌졸중 등 다른 중증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앞서 일주일 연기된 데 이어서 오늘 추가로 2주 더 연기하기로 하면서 개학일이 3월 23일이 된 건데요. 코로나19로 개학이 총 3주 늦춰진 겁니다. 교육부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 재조정도 가능하다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당장 부족해진 법정 수업 일수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 돌보기 힘든 가정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성년자 환자도 증가하자 교육부는 결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총 3주 연기된 23일로 미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이렇게 되면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줄어듭니다. 이후 추가로 개학이 연기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10% 범위에서 줄이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당장 더 커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긴급 돌봄 추가 수요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또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 근무제도 적극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을 위해 최대 10일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 원까지 자녀 돌봄 비용을 학습 공백 우려에 대해선 우선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안내를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고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원들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아이들 개학날이었을 텐데 앞으로도 3주 뒤에나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죠.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를 위해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들은 긴급 돌봄 교실을 열었습니다. 첫날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예년 같으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엄마 아빠 손을 잡은 학생 몇 명만 돌봄 교실을 찾았습니다. 체온을 잰 뒤 다른 학생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책을 읽습니다. 아이들이 듬성듬성 앉아있는 인천의 이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 신청 학생 38명 중 6명만 등교했습니다. 돌봄 교실을 신청하고도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떨어져 앉히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불안감이 크겠죠.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그냥 각자 해결하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대부분 오후 5시까지 운영하지만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워 낮 12시까지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뭐 오전 근무만 하라는 뜻인지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포기했어요. 긴급 돌봄을 신청한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의 1.8%,
유치원생은 11.6%. 맡길 곳이 없을까봐 긴급 돌봄을 신청하고도 막상 감염 우려로 아이를 보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출산율은 훨씬 못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딸이 직장 다니고 저는 애기 셋을 보고 있는데 첫째는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는 병서 유치원에 다니고 셋째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추가로 2주가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엔 마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은 약국이나 우체국 같은 공적 판매처에 하루 목표량보다 많은 588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오랜 시간 줄 서고도 못 산 분들이 많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판매 시간 훨씬 전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한참 줄을 서고도 번호표를 받지 못하자 분통이 터집니다. 내일은 몇 시에 와야 돼요? 그건 말씀 못 드려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도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틀에 한 번 투석을 다니니까 저 8시 와서 기다렸거든요. 고등이 불편한 신체 장애 창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판매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더 힘듭니다. 마스크가 누구보다 절실한 노약자들을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약국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슈퍼 이런 데서라도 그냥 간단하게 살 수 있었으면. 대구 경북 지역엔 69만 장의 특별 공급 마스크가 추가로 풀렸지만 공급이 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1시까지 오래 그래가 줄기를 서운하는 거 지난 주말부터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는 최대한 빨리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대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몇 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랜 시간 긴 줄을 설 만큼 시민들 불안이 큰 상태인데 이런 마스크 대란의 원인은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에서 비롯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더 나올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으로 넘어가는 마스크를 통제하지 않는 게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매월 30톤 안팎 끼던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 1월부터 순식간에 4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가격은 10배 가까이 뛰기도 했고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출 제한과 공적 마스크 공급이 지난달 26일에야 시행됐지만 이미 마스크 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공적 마스크가 풀리니 판매처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슨 전쟁 난 것 같은 거야. 새까맣게 줄 서갖고 저기 건널 못 가고 줄 서 있는 거. 동네마다 있는 약국 한 곳당 100장 정도 공급됐는데 20명만 다녀가도 금세 동났습니다. 그마저 공급량과 시점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으니 조급해진 시민들이 2차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형 판매처에 무리지어 줄을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의 보급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때문에 우선 국내 총 마스크 생산량의 50% 수준인 공적 판매 비율을 일정 기간 크게 높이거나 수입을 해서라도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량 공적 물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일시에 해결됩니다. 위약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데도 그런 짓을 어느 유통채널이 하겠습니까? 균등한 배분을 위해 한시적이나마 공적 마스크를 주민센터에 제공하고 가구별로 원가에 살 수 있게 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가 추가로 나온 곳을 지역별로 몇 군데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은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가 78명인데 천안과 아산에서만 77명이 그것도 모두 일주일 사이에 나왔습니다.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던 곳에서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천안의 한 피트니스 센터.
에어로빅과 라틴 댄스를 결합한 줌바도 가르치던 곳인데 며칠째 텅 비어 있습니다. 이틀간 방학하고 어제까지도 가고 저희가 그냥 헬스장 이용만 가는 거지.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강사가 확진 전까지 교습했던 또 다른 문화센터입니다. 줌바 댄스 강사가 천안 내에서 연관돼 있는 문화시설은 총 8군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 와봤더니 이렇게 휴강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충남 확진자 78명 가운데 77명이 모두 천안과 아산에서 그것도 일주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2명이 모두 줌바와 같은 스포츠 댄스 강사와 수강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특히 첫 감염자가 나온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의 초기 확진자 12명은 모두 여성으로 줌바 강사와 수강생들입니다. 코로나 전파자, 슈퍼 전파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후 2차 감염을 통해 다른 스포츠 댄스 교습소 동료와 지인, 가족에게 확산한 걸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수강생 가족 중 확진자가 18명인데 어제 확진된 2살과 8살 남자아이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스포츠 댄스라든가 스포츠에 관한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해당 줌바 강사가 발열 증상을 보이기 전날 집 근처 교회 예배를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천안시는 줌바 강사와 접촉했던 교인 31명과 줌바 수강생 19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인터뷰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던 광주에서도 하루 사이에 환자가 3명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밝혔었는데 40대 여성과 그 아들이 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양림교회, 정문이 닫힌 채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40대 여성과 이 여성의 20대 아들이 어제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자는 하루 전부터 기침과 두통 증상을 보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전남대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받은 겁니다. 양림교회 전체 교인은 500명 정도로 어제 예배엔 2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일하는 광주 우체국 본점은 폐쇄됐고 직원들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여성이 다녀간 롯데백화점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또 모자와 같이 사는 팔순 노모도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에선 오늘만 환자가 3명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교회 CCTV 등을 확인해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집단 감염 우려에도 종교 행사를 강행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인 20대 아들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을 여행하고 지난달 20일 귀국한 점에 주목하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서울에서는 여러 명이 일터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여의도의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사 관계자를 비롯한 4명이 감염된 걸로 확인되면서 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오늘 오전 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관리사무소장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관리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부부 한 쌍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소장이 이들과 접촉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조금 괜찮을까 싶은데 또 뭐 관리소장님이 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았고 걱정이네. 감염된 관리사무소장의 부인과 자녀 2명, 오늘 확진된 관리사무소 직원과 그들의 자녀도 감염돼 이 건물과 관련된 확진자만 모두 10명에 이릅니다. 준공을 앞둔 건설 현장이 텅 비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이렇게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27일 건설사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시는 것처럼 폐쇄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건설 현장 관계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공사 재개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이후에 서울 강남구에선 한 중개법인 근무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2명도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됐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이렇게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들을 치료할 의료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간호사들은 원래 하던 일에 더해서 간병인과 또 보호자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권영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구의료원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레벨 D 수준의 방호복을 입는 일. 장갑 하나 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장갑 끼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밖에 게 더 견고하고요. 일하다가 또 훼손되면 바꿔 끼기도 하고. 일회용 방호복이 부족해 한 번 들어가면 서너 시간씩 일을 하고 나옵니다. 벗을 때 긴장돼요. 벗으면서 균이 저희가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3교대 근무가 2교대로 바뀐 지 2주째. 160명의 간호사가 쪽잠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인 것 같고 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밑에 이런 데는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어디요? 아이고. 여기 이거 지금 약 바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글을 이렇게 쓰면 여기에 지금 주름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고글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격리된 병동에서는 환자의 간병인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어서 기저귀를 저희가 갈아야 되고 기저귀를 계속 뜯어내고 옷을 계속 갈아입혀야 되는. 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일은 더 늘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도 생기고 있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대구로 찾아왔지만 대구 간호사회는 여전히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냈습니다. 남편이 더 걱정입니다. 남편 뭐라고 하시던가요? 힘내라고. 눈물 나간다.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SBS 권영인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 80곳 정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 받는 심사를 강화하는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또 미국에 입국할 때 2번에 걸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뿐 아니라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해서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고위험 국가엔 한국과 이탈리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입국 제한 같은 추가 고강도 카드를 꺼내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We do not have sufficient spread in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indicate those measures, but we're not taking any of them off the table. The full range of options will always remain on the table. 우리 정부는 미국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든 미국행 항공편 승객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서부 워싱턴 주에서는 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도 잇따라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대선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도 문을 닫았는데 환자가 크게 들고 있는 중동의 이란에선 군 병력을 대거 동원해 모든 가정을 돌면서 의심 환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하루 평균 관광객 4만 명이 모여드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We've been here since 8 a.m. We've had tickets for 11, but we haven't been told anything. No staff has communicated anything, so we're just waiting around. 루브르 박물관 측은 직원 투표 등을 거쳐 휴관을 결정하고 장시간 기다리던 관광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프랑스의 확진자가 130명에 이르자 프랑스 정부가 5,000명 이상의 실내 행사를 금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박물관 측은 언제까지 문을 닫을지 보건당국과 논의 중입니다. 확진자가 1,700명에 육박하는 이탈리아는 환자가 집중된 북부의 일부 지역 주민 10만 명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동 지역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이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인과 의료진으로 30만 팀을 만들어서 이란 내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심 환자를 먼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는데 이란 내 확진자가 90%를 넘습니다. 아프리카에선 이집트와 알제리 등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체계가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석 달 만에 발사인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낮 12시 37분 북한 원산 인근에서 20초 간격으로 발사체 2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최고 고도 35km를 찍고 북동쪽으로 240km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첫 발사체로 지난해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우리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으로 발사체를 탐지한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또 오늘 발사를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북한이 원산 안변군 해안에서 실시한 합동 타격 훈련의 연장으로 파악했습니다. 합동 타격 훈련에 이어 오늘도 김정은이 참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는 지난해 7, 8월 선보인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흡사합니다. 조종 방사탄의 고도 억제 수평 비행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지난해 7월 31일엔 21분 간격으로 2발을 쐈는데 8월 2일에는 33분, 오늘은 20초 간격이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방사포의 동시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속 시험 발사로 보입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사실상 취소했음에도 북한은 장사정포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타격훈련 강도를 높이며 지난해 말 천명한 정면 돌파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해진 북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위성정당은 꼼수라고 했던 민주당이 비례연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진보단체의 비례정당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선 그게 위성정당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줄기차게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대통령 측근의 제안을 필두로 의병을 말릴 수 없다는 원내대표의 고백을 거쳐 이른바 실세 5인 회동이란 비례정당 논의 사실이 보도되더니 오늘은 비례연합 검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진보단체들의 비례정당 가칭 정치개혁연합으로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보내고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아예 안 내는 방안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란 겁니다. 작은 정당들과 연대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부합한다면 저희 당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비례연합정당이 통합당 위성정당의 비례의석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당이니 위성정당이란 비판도 면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이 검토 대상입니다. 정의당은 발끈했습니다. 불의에 맞선 불의.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이 수구 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 개혁 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함께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인데
비례 의석이 기존 예상보다 줄어들 거란 우려도 당겼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탐 대실이다.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지키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 승리가 우선 아니냐는 현실론과 명분만 읽고 역풍을 맞을 거란 원칙론 사이에서 민주당은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합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저희는 주말부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논란과 관련한 연속 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원으로 헝가리 유학을 가고 점차 일본인으로 변해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친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음악가로서의 재능은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국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토대로 지휘자 안익태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봤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1941년 10월 10일 대형 일장기와 헝가리 국기가 걸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비거도 공연장에서 직접 작곡한 일본 궁중음악 에텐나쿠를 지휘하는 사람.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입니다. 이날 안익태는 헝가리 유명 음악가 베레시가 일본 건국 2600년을 기념해 만든 교향곡 제1번 이른바 일본 교향곡도 함께 지휘했습니다. 공연 3주 뒤 헝가리의 한 음악 잡지는 그의 지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익태의 지휘 능력은 시작 단계로 큰 작품은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안익태의 지휘 능력이 떨어져 음악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헝가리의 한 현지 평론가는 최근 음악적으로 보면 1943년 페렌치크의 지휘를 일본 교향곡 초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휘자로서 아주 뛰어난 역량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그 음악회의 성격에 맞았던 거죠. 안익태에 대한 헝가리 음악계의 최근 평가도 비슷합니다. 유력 평론가 덜로시안나는 2015년 한 음악 잡지에서 안익태는 지휘자로서 스킬이 부족했던 일본인 또는 한국인이라며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1941년 일본 교향곡 공연 직후 안익태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도 몇 년 전 한국 사람이라며 자신의 음악을 소개했는데 요즘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해 조금 당황스럽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인 허영환 교수는 안익태가 독일에서 변방의 지휘자 취급을 받은 건 맞지만 헝가리와 프랑스에서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으며 특히 스페인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익태 기념재단 측도 유럽 거장들의 추천으로 유명 교향악단을 지휘한 사실 자체가 획기적이라며 그가 지휘자로서 유럽에서 거둔 음악적 성취가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SBS 미디어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위생용품 구입과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의 방호복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